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2월 14일자 파트 2를 먼저 했기 때문에 파트 1 성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 저한테 기운을 팍팍 기를 좀 넣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이 좀 느리니까 1.5 배속을 보시면은 좀 좋으실 거예요. 첫 그 편집한 내용은 제가 그 학습을 해봤던 내용인데요. 세계화와 탈세계화라는 것으로 그 좀 우리 그 학습 동아리에서 지금도 나이는 먹었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좀 학습 동아리가 있습니다. 뭐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박사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어떻게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습 리더가 그 준비해 온 자료를 제가 일부 조금 오늘 소개를 하고 싶어졌어요. 어, 1910년서부터 한 2020년 한 110년 정도 100년의 그 역사를 개괄을 해보는 건데 1910년도에 1911년도에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이라는 게 태동이 됐고 1913년에 포드가 컨베이어 조립 라인을 만들었죠. 대량 생산 체제. 그리고 쭉 그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제 1942년에 2차 대전이 45년에 종전이 됐고 2차 대전은 거의 6년이 걸렸네요. 그리고 그 2차 대전 이후에 경제 발전들이 쭉 돼 왔는데 이거가 57년부터 88년까지 미일 무역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섬유, TV, 철강, 자동차, 환율, 반도체, 슈퍼, 301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일본 죽이기에 결국 성공을 하죠. 미국이. 그리고 1991년에 냉전이 종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해서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그 중국의 싼 그 제품을 이용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그 서구나 미국이나 다 향유를 했고 현재도 우리나라에 뭐 음식점 김치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산업 제품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국 김치도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알몸으로 들어가서 그 저기 그이 소금에 절인 그거 하는 동영상까지 나왔었던 것도 있죠. 어쨌든 그거 곧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19년에 코비드 19가 발생을 했고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를 2020년도경에 시작을 했고 또 2020년에는 코드가 출범을 했고 2022년에 러우 전쟁이 발생을 했고 미국은 IRA 인플레 저감법 등 발효를 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일 무역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세계화를 더 확대해 나갔는데 저비용 추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94년에 그 WTO 출범을 했고 또 기업들이 알아서 그 옵쇼링 그 이 싼 인건비가 있는 중국 등으로 공장들을 이전하는 그런 유행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뭐 보따리 싸들고 중국에다 공장 많이 짓고 그렇게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우리도 경제 발전을 했던 거는 맞죠. 음. 근데 현재로서는 탈로 탈중을 하고 있는 중이고 IPEF가 또 출범이 됐고 인플레이션에 에, 뭐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또 각 정부에서 많이 푸는 바람에 유동성이 심화돼서 인플레가 많이 일어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공짜로 생긴 돈 같은 거 펑펑 써야 되니까 경기가 좋고 뭐 이런 거 우리 뉴스를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시장 중심적인 그런 표현을 해보면은 이 1990년대 중반 때까지
공급자 중심의 소품종 대량 공급, 생산을 푸시 방법으로 그냥 밀어내는 방식으로 어, 그 생산을 해왔죠.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는 맞는 것을 판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1990, 한 그 WTO 출범 그 정도, 음, 우리나라 그 IMF 당하기 직전 뭐 이럴 때, 금융도 그 자유화되고 이랬을 때 소비자 중심의 다품종 소량 요구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거를서 풀 생산 방식으로 끌어당기는 수요만큼 만든다. 이런 거로 그 패러다임 인식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은 그 세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스루포트 회계로 그 분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회계 개념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1910년도에 만들어진 그 원가 회계 그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이 그 경영 상황은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원가 회계는 변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손익계산하는 방법도 스루퍼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지부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스루퍼 그 패러다임이 나온 거는 1985년 정도부터 태동은 미국 유대인 그룹 쪽에서, 경영 유대인 그룹 쪽에서 좀 나왔던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일 무역 분쟁은 미중 무역 분쟁화 됐고, 미일 무역 전쟁으로 큰 혜택을 보았던 중국과 한국이었다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큰 혜택을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저로서는 한국이 이제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면서 가야 경제나 국가적으로도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저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생존 수준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거를 좀 더 기업 경영적인 용어들로 이해를 한다면은 운영의 초점이 시장 참여 입장료인 품질을 매우 중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원가 생산성 향상의 사고방식으로 쭉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문 또는 수요를 충족하는 사고방식으로 지금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테일러즘이라는 게 작업의 세분화하는 게 이제 사이언스, 그 과학적 경영이라고 하는 게 사이언스라는 게 이제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가위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표준화 및 효율화를 쭉 추진해 왔고, 부분의 합은 전체다. 그래서 합산 규칙이라는 게 발생이 됐고, 또 효율성을 매우 중시를 해서 내부 지향적으로 이렇게 사고방식이 돼 있는데 지금도 이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계화, 자동화, 문인화 쪽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AI 2016년에 알파고가 그때 이제 가장 유명하게 이제 시작된 거죠. 요즘 뭐 AI 뭐 AI인가 그 이거 가지고 뭐 요즘도 늘 난리인데, 그래서 이 원가 회계 개념으로는 레디스 코스트, 원가 절감이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돼가지고 부분 효율 최대화, 단위 비용 최소화 쪽으로 64년에 MRP라고 전산화가 이제 태동이 됐고, 요거를 MRP를 무한 능력 일정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기능이 또 추가되면서 83년에 MRP2라는 게 나왔습니다. 생산 해결 방안을 위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MRP2까지만 하더라도 그 우리 과학의 발전 단계 얘기할 때 분류 단계다 이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 MRP2까지. 그리고 이제 그 변화하면서는 수요만큼 그 생산하지 않은 패러다임이 있는 거니까
SCM 유통 공급망 관리 쪽으로 해서 요즘 공급 사슬을 개편한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고 있죠. 시장 개별 소비자의 요구 품목을 요구 시기에 요구량만큼 공급하자는 거 재고의 부담을 적게 가면서 그래서 공급만 재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촉진하거나 강제하는 리쇼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생존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지금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제일 많은 나라니까 거기다가 공장을 져야 기업이 생존이 가능하다. 50년대 TPS 일본의 그 도요타 프로덕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TPS 약자로 얘기하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린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TPS라고 하기에는 좀 뭐 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왔는데 생산 해결 방안이 간반 플러스 가이젠 요거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상관관계 단계다. 우리가 원인 결과를 따져가고 뭐 할 때.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 그 75년에 유대인 양자 물리학 박사인 그 골드랩 박사가 미국으로 OPT를 팔아먹으려고 갑니다. 자기가 그 이스라엘 내에서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그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86년도에 진화를 시켜서 TOC라고 제약이론 경영이라고 Theory of Constraints라고 해가지고 전체 최적을 실현하고 스루풋을 최대화하는 거로 인식을 바꿔야 된다. Make more money. 우리는 약칭으로 3M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75년 오피트는 유한 능력 일정이었는데 TOC는 생산, 관리 회계, 프로젝트, SCM 여러 그 분야의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TOC의 방법은 이펙트 코즈 이펙트 결과 원인 결과 단계로 저기 경영을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TOC 그 경영을 과학 경영이라고 불러도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낸다. 과학의 시대에 이렇게 이제 됐다는 얘기죠. 이후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씩 더 추가로 그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나중에 또 좀 소개하는 시간을 별도별도 조금씩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가면 흑자국, 돌아오지 않는 엔화와 디지털 농노가 가져올 것 없는 엔저, 가라카마 다이스케라고 미조은행 수석마켓 이코노미스트가 JB 프레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년 만에 20조 엔 흑자로 복귀한 국가의 경상수지지만 현금 흐름 기준으로 보면은 2년 연속 적자다. 자, 은행이 있으니까 현금 기준으로 보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국내에 이제 투자한 채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돈이 엔화가 있고 또 해외의 플랫폼 등의 지불에 수반하는 자금 유출이 있다. 이 플랫폼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에서 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 등등 이게 무역 수지에 계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탁이라고 번역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은 자관 그 인바운드 뭐 내부에서 그 발생하는 그런 거겠죠. 일손부족으로 조만간 천장이 찾아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돌아오지 않는 N과 디지털 적자는 끝없는 N저의 시작이다. 자, 이제 뭐 우리가 무역 수지한다는 것은 그 눈으로 보이는 그 물건들의 무역 수지인데 이 온라인 전자 시대가 되면서 게임이라든지 또 온라인 구매도 있긴 있는 겁니다만은 아마존이나 뭐 이런 등등이 그게 뭐 잠깐 소프트웨어 같은 플랫폼 기업들한테 돈을 다 뺏기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게 저는 좀 적절하다고 봐요. 디지털 농노가 됐다. 일본인들이.
그래서 미 거대 IT 기업한테 돈을 정액 과금하고 있는 상태 이런 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억수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디지털 소작인이나 디지털 롱로 같은 말로 주종관계가 비꼬는 현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CF 캐시 플로우겠죠. 현금 흐름 베이스 상 경상수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본 일본의 실정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N의 수급 환경은 성수권 채권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채권 정리 나라가 가까운 것 아니냐. 음, 채무국은 아니지만은 채권 정리 나라 그 개념은 어쩌면 말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 기고한 사람이 일본은 가면의 흑자국 내지 가면의 채권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 흐름 기준으로 봐서는 어, 오히려 그 적자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것은 제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해볼 만한 게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가지고 손익을 따지는 거는 GDP나 뭐 이런 재정수지 쪽으로 봐서 나오는 거라면은 제가 그 현금 흐름 지표, 현금 지표로 어, 그 이익잉여금 뭐 이런 걸 산출하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거로 현금 흐름 쪽으로 보면 현금이 유출이 됐다, 유입이 됐다, 돈을 현금으로 벌었다, 안 벌었다, 요렇게 이제 그 채권 채무 관계를 반영해서 제가 견해를 쭉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기업체 분석을 2023년도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어떻게 제가 그 분석한 내용을 우리가 그 서로 새롭게 인식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은행에 있는 이코노미스트인데 기고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이며 소속 기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라고 은행의 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성격이다. 그런데 이런 글을 보면서 한국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경제지에다가 지금 플랫폼, 우리나라 같으면 넷플릭스 같은 데죠.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이 MS 오피스를 돈 주고 저는 샀습니다. 그걸 불법으로 안 하고. 왜냐, 계속 업데이트 다운되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돈 내고 하니까 이런 이 파워포인트에도 그런 방송 기능이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또 지들도 선전을 하고, 별도 방송 프로그램 없더라도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소일거리를 저도 하나 찾은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SN, 이 오픈된 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중에서 이런 수준의 어떤 글을 기고하는 뉴스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뉴스에 나온 거는 이런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 이게 일본의 여행 간 이게 일본 여자들이자는데 어쩐지 늘씬하더라. 그랬더니 보니까는 서양 애들이네요. 젊은 처자 두 사람이 여름쯤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인바운드 흑자도 디지털 적자를 탕감해 버렸다. 이런 얘기고 여기 동글뱅이 해가지고 쭉 주황색 곡선이 들어간 게 이게 이제 에, 그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 베이스의 경상수지의 실정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왔다. 2022년도에 크게 적자였다가 조금은 지금 올라왔지만 지금 그래도 적자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1948년 8월 15일 건국 선포하는 이승만 대통령 한복을 입고서
미국 장성들이 이 3년 동안 그 우리나라를 그 점령해서 점령 통치를 했죠. 미군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국 전쟁이라는 얘기를 해서 요즘 뭐 조금 그 이 영화관에서 그 흥행이 좀 잘 되고 있다 해가지고 사진으로 조금 더 기록에 저도 남겨놓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뉴스에 보도된 것 중에 하나는 농업 지주 시대에서 공업 자본주의 자본 시대가 된 것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16 혁명 나고서도 한국은 그냥 그 지역마다 가내공업 수준으로 하는 경제 수준으로 해라. 그거를 다 깔아뭉갠 게 시작부터 이렇게 그 건국을 하면서 공업 자본 시대. 이걸 거슬러 가면 북한에도 그 일제시대 때 공업지대를 그 북한이 더 남쪽보다는 더 발전을 시켰고 또 만주는 지하자원이 많다 보니까 일본의 만철이라고 만주 무슨 철도 뭐 이런 거로 해서 그게 실질적인 지배 세력이 돼 가지고 만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잘 나갔었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거기에서 그 산업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에, 070-8997-3623 죄송합니다. 이런 왔습니다. 요즘은 그 스팸 뭐 이런 거를 좀 안 받아야죠.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그 우리 그 선친의 그 선택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을 했는데 1948년 만주에서 북조선을 거쳐 힘들게 남아한 나의 선친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만주에서 번 돈 다 싸들고 어, 외가 쪽은 그냥 남아있겠다. 왜냐 그 국민당 애들보다는 공산당 애들이 그 약탈 이런 거 안 하고 팔로군이 참 그 인민들한테 잘해줬다. 음, 정권을 얻으려고 또 그렇게 했었겠죠. 그런데 워낙 그 이 경성에서 조금 물을 본 에서 그 이 만주 제국이 생기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들 그 식민을 가세요. 거기가 돈 잘 벌립니다. 해가지고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또 거기서 결혼도 하셨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 안내인에 따라서 낮에 그 일반 평지로 오면은 안 되니까 야간 산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게 해 가지고 넘어오신 거예요. 가족을 데리고. 그때 이제 큰 누님이 그 이 아장아장 걸을 때인데 일본 말로인가 중국 말로 그 아프다 아프다 뭐 하면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 우리 모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 어쨌든 그렇게 남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휴전 후에 태어난 그 세대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1945년에서 48년 3년간이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사실상의 내전이나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을 좌파들은 민주화 항쟁이라고 역사 왜곡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지금 인식을 하고 싶은데 물론 희생자들도 많이 선량한 그 국민들이 그 희생을 그 공산주의로 몰려가지고 희생을 당하신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사과할 건 사과한 거지만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는 공산주의자들을 내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일본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이제 그 조총련 쪽으로도 많이 그 된 것 같고 아직까지 깔끔하게 이 뭐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일본 내에서 또 민단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좀 더 국내에서도 연속적으로 아직까지 그 정신적인
사고방식의 대립들이 있는 거고, 그렇고 있지만은, 어쨌든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제가 지향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다. 젊었을 때 조금 독재가 너무 심해지고 하니까 우리 나이 때 젊었을 때 조금 이 좌경화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은 좌경화까지는 아니지만은 사회주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생존을 위해서는 또 직장을 취직을 해가지고 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길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나이가 칠자가 지금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제 인생 경험이나 이렇게 살아온 거를 봐서는 저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도 20대 때는 이 누구 교수인가의 7억인가의 대화, 이런 책도 읽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소셜, 사회, 이런 거에도, 근데 그것은 어떤 이념적인 것보다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ESG의 소셜, 이런 차원에서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계통에 대해서도 열심히 꼭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사회주의 개념으로서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본주의 내에서 가장 적합한 이 어떤 조직 형태는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그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리담회로 수주 1위 따낼 때 알짜 챙긴 K조선 웃었다. 좀 고가 제품 수주해가지고 이익을 좀 챙겼다. 요건 그림으로만 그래도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상원 드문 철야 회의 끝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953억 달러 지원안 통과를 했는데 좋다 이거예요.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해가지고 어쨌든 공화당이 협조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미국의 법은 상원이 통과됐으면 하원에서도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원에서 매우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키우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정부를 위한 80억 달러도 포함됩니다. 현찰로도 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맥코넬 의원인가? 잘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바로 뒤따라서 나오는 게 하원의 지금 의장을 맡고 있죠. 공화당. 미국 상원 우크라 지원 법안 통과, 하원 거부 가능성은 높다. 어떻게 될지 좀 더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5세네요. 안락사 권하는 국가. 일 때린 영화의 한도 아프니요. 나원정 기자가 중앙에서 했는데 어, 결국은 안락사 신청을 한 여주인공 역할을 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꽤 이쁘셨겠어요. 보니까 이게 쭈글쭈글 좀 해졌지만은 영화 플랜 75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죽음을 국가에 신청하면 정부가 시행해주는 플랜 75라는 제도가 도입된 근미래의 일본이 배경이다. 남편과 사별후 가족 없이 살아가는 78세 주인공 미찌 바이쇼 지에코는 호텔 청소일을 일해서 강제 은퇴당한 뒤 일을 주는 곳이 없자 사회 분위기에 떠밀리듯 플랜 75를 신청하게 된다.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이랍니다. 젊은 감독인데 내한을 했다는 얘기예요. 영화 홍보를 위해서. 초고령화 일본 간병시설 부족 남의 일 아냐. 감독 일본 이미 75세 후기 고령자 선긋기. 일본 국가 위한 개인위생 당연시 가미가제 예시. 안락사 논의 전에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고민해야. 자, 죽고 싶어도 그냥 영양가가 좋아지고 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치과가 엄청 많더라고요. 잘 씹으니까 또 영양분을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영화 속에는
담당 공무원을 찾은 그 삼촌이 찾아와서 자기도 그 안락사를 신청한다. 요런 게 있습니다. 남의 일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또 하나의 2035년 문제에도 대비 고령화된 일본을 덮치는 거대한 지진. 그래서 이게 무슨 사회 현상인가 이렇게 제목을 보고서 좀 편집을 시작을 하려고 그랬더니 가마다 히로키라는 어떤 전문가인 모양인데, 잠깐 고령화 사회도 문제긴 문제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일본은 지진이 문제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자연 과학적인 통계라든가 이런 거 봐서는 일본 열도는 전혀 다른 2035년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의 발생이 예측되는 시기이다. 이 지진은 예측 가능한 유일한 케이스가 아니냐.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발생된 그 일본의 그 지각 이 환태평양하고 그 대륙 그 판이 부딪히는 그런 데기 때문에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707년에 보영 지진, 뭐 일본 말로는 모르겠어요. 1854년, 일본은 한자를 아직 쓰니까 저도 한자 세대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배웠나 중학교 때까지 배웠나, 안정남해 지진, 1946년에 쇼화 남해 지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이 강도를 얘기하는데 강도가 약간 이거 다 올라갔었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런 그 변화 추이를 보면은 요게 대충 2035년에서 한 38년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융기된 양이라고 그러네요. 땅이 융기된 양. 판이 부닥쳐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참 이 한국은 상대적으로 축복받은 땅이라고 느껴집니다. 동해상의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 올해 들어 5번째 했다. 너무 잦으면은 글쎄요, 늑대 늑대 양치는 소년같이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 또 그 늑대 왔다야, 그러게 대응 안 하다가 잘못될 수 있을지,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사일을 계속 쏴대네요. 푸틴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경에 러시아 2배 증원 계획, 에스토니아 정보당국 경고. US 투데이에서 이건 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그러면 킴이면은 꼭 킴이라고 해서 꼭 한국 사람은 아닐 거예요. 에스토니아는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2004년에 나토 회원국이 됐는데, 에스토니아 그 정보 당국이 나토 국경에 러시아군을 많이 배치할 것 같다는 그런 경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원 공화당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은 투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한행. 이 국토안보부라는 게 그게 국방하고 또 틀려가지고, 이게 그 국경 불법 침입자, 이민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제대로 지금 당신이 못하고 있지 않냐 해가지고 하원에서 그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GMA라는 또 언론 매체가 있는 모양인데, 국토안보부, 요거는 영화 속에서 2월 뭐 언젠가 이 국내에서도 개봉이 된다는데, 아동 성매매 범죄 집단을 일망타진하는 영화가 개봉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국토안보부 소속이라고 그러네요. 불법 이민이 아니고 불법 침입자라고 불러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리 명분이 훌륭해도 선을 넘어서는 또 안 된다고, 집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는데, 이 주인공이 아주 유명한 옛날 젊었을 때 예수 역할도 했고, 그다음에 퍼슨 인터레스트에도 나왔고, 대부분 선한 역으로 많이 나오는데 악역도 잠깐 나온 적이 있지만은,
그런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은 화요일 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근거가 없다고 부인하는 고도의 불법 이민의 위기 속에서 국경법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아슬아슬하게 탄핵했습니다. 한 표 차이로 탄핵이 통과가 된 모양이에요. 이게 이름을 들어보면은 이게 그리스계인가 어딘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계가 알레한드로 뭐 이런 이름이 나오는 데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개인지. 이상 파트 원 성격을 좀 더 늦게 녹음을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